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마틴 셀라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책입니다. 자, 우선 저자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반가운 분이십니다. 네, 마틴 셀라그만 박사는요. 정말 반갑게도 우리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그런데 또 감사할 게 있네요. 지금 봤더니 현재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틴 셀러그만 박사는요, 1942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42년도에 태어나서 현재 84세로 뉴욕 알바니에 살고 계십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어요. 다 우리 지금 가시청거리의 이웃이죠. 주변 지역이죠.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살고 계시고요. 살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철학과를 나오셨다고 해요. 이 철학과 심리학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펜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심리학회 회장도 했다고 합니다. 코넬대에서 심리학 조교수를 거쳐 유펜에서 다시 돌아가 심리학과 학과장, 그다음에 리더십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펜에서 긍정 심리학센터 책임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연구의 창시자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고, 학습된 무기력에 거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대략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직설적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자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감에 젖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론적인 내용도 물론 많이 있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저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끼리 관련된 얘기 있죠. 코끼리 관련된 얘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마틴 살라그만 박사는 코끼리보다 개를 먼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많이 있는데, 먼저 어린 코끼리를 그 서커스단에 말뚝에 발목을 묶어 놓죠.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이 성인된 코끼리에게 앞발차기 한 번만 해도 쑥 뽑히는 말뚝임에도 불구하고 말뚝에 발목만 묶어 놓으면 아무리 10톤 이상 나가는 코끼리도 얌전해진다고 하죠. 또 가장 대중적인 그 실험 성과를 알려져 있는 마틴 셀라그만의 24마리 집단 개를 이제 3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한 이런 실험이 있는데요. 1975년도에 자행된 실험입니다. 지금은 이러면 안 되죠. 자, 1집단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본인들이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요. 이건 도피 집단이라고 합니다. 또 2집단 개에게는 코로 아무리 조작기를 눌려도 충격을 피할 수가 없었고, 어떠한 대처도 불가능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통제 불가능 집단으로. 자, 세 번째 집단은 그냥 상자 안에 가둬놓고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비교 집단입니다. 1집단이 조작기를 누르면 제2집단의 전기 충격도 꺼집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동일한 시간에 전기 충격에 노출됐는데, 24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 셀라그만 박사는 가운데 담을 두고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자에 이 세 집단을 다시 옮겨 놓고 다시 충격을 가했습니다.
세 집단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벽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1집단과 3집단은 모두 중앙 벽을 넘어 전기 충격을 피했지만 두 번째 집단, 그러니까 그 도망갈 수 없었던 몸을 묶어 놓아서 대처를 해도 불가능한 환경을 제공받았던 2집단 개에게는 놀랍게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무기력이 학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셀러그만 박사는 이것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하고 그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인간을 대상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학습된 무력감, 이 책은 이 개를 통해서 나타낸 이 학습된 무기력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으로 인생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나른한 봄날에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틴 셀레그만 박사의 학습된 무력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틴 셀레그만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동물학습을 했지만 그 개실험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는 확신을 했죠. 이 학습된 무력감이 인간 우울증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보통 보면은요, 그들의 언어, 태도, 행동에서 같은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아. 노력하면 뭐해. 금수저가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경험만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현재의 무기력을 만들죠. 셀레그만 박사는 후속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엔 인간 대상을 실험 참가자들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소음이 들리지만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멈추는 것, 통제 가능. 두 번째는 소음이 들리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음이 멈추지 않는 그룹, 통제 불가능.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소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조군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과제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개실험과. 그룹 2, 통제 불가능을 경험한 그룹은 새로운 과제에서도 포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시도 횟수가 적었죠. 문제 해결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룹 1과 그룹 3은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도 무력감이 학습이 된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력감이라는 것은 본인의 게으름보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오랫동안 학습된 반응의 결과다. 그 경험에 의해 조건화된 것이다. 이것을 실험 결과로 밝혀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무력해. 나는 삶에 열정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게을러서 의지가 없어서 그 이면에 학습된 무력감, 성장기에 혹은 사회 진출한 이후에 무력감이 본격적으로 학습이 된 것이죠. 이 저자의 학습된 무력감이 세 가지 영역에서
결손을 일으킨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첫째가 동기부족. 이런 거죠. 해봤자 안 달 텐데 뭐하러 해. 동기가 사라진 거죠. 걔들이 칸막이를 뛰어넘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지원서를 내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야. 데이트 신청도 안 합니다. 어차피 저 여자는 너무 이뻐서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피한다는 것이죠. 이게 학습된 무력감의 첫 번째 동기 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부족이 있는데요. 성공해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실험에 성공을 해도 우연이겠지? 아니야, 어쩌다 된 거겠지. 이렇게 이 무력감이 반복된 사람은 성공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서의 부족입니다. 우울, 불안, 무감각, 무감정. 인간은 점점 이렇게 무뎌집니다. 걔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속된 충격에 낑낑대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체념한 인간처럼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억눌린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삶을 깨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와 도전을 하게 되지만 결국 현실의 앞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면 인간에 따라 다르지만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면은 학습된 무력감이 스며들게 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우울과 불안이 더 이상 본인을 망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로 무감각, 무감정이 나를 막아서는 거죠. 마지막 이 정서의 부족까지 오게 되면은 인간은 완전히 무력감에 학습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새로운 시도를 피하는 동기의 결손. 성공을 해도 이번만 좋은 거야. 아,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지 결손인지 아니면 정서의 결손, 감정이 무뎌지고 더 이상 도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울과 불안, 무감각, 무감정으로 이어져서 정서적 마비를 가져왔던 정서 결손인지. 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학습된 무력감의 신호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무력감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더 취약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저자는 이것을 설명 방식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사람마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내부에 기인한다. 외부에 기인한다. 이제 내부에 기인하는 사람은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게 내부 기인이라 그러고 외부 기인은 이번 건 상황이 안 좋고 운이 없었어. 다음엔 좋을 거야. 라는 기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인데 원인이 지속되는가 변하는가로 나뉘어집니다. 난 항상 이래. 이게 안정적 기인이고 불안정적 원인은 이번엔 그랬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어. 세 번째는 전반성, 특수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영역에 어떤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특정 영역에만 미치는지 아니면은 전반적인지 이런 거죠. 전반적인 원인은 나는 모든 것에 재능이 없어. 특수적 원인은 이 분야는 약하지만 다른 건 괜찮아. 저자는 이 조합에서 비관적인 설명 양식을 쓰는 사람, 이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를 실패했지만 나는 다 못해라고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 난 멍청해. 난 공부를 안 했어. 하긴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뭐 책도 못 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다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 낙관적인 양식은 실패를 불안정적인 실패다, 특수적인 실패다, 외부적인 실패다라고 설명합니다. 나 시험에 떨어졌어. 이번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번엔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했어. 그런데 난 이 과목이 약하지만 다른 과목은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긍정적 원인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비관적인 설명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학습된 무력감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나의 실패를 대표하고 영원히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낙관적인 설명 양식을 가진 사람은 회복력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여기 해당되는데, 실패를 특정한 상황, 일시적 요인,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다를 것이라 믿는 것이죠. 일반적인 심리학 이론이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100% 해당되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행태를 여기서 통계를 낸 건데, 최근 여러분들은 실패했을 때 어떤 본인을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을 차용했습니까? 난 원래 이래. 이번에 진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난 해도 안 돼. 역시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되니까 다음 것도 안 되겠지. 라는 부정적인 설명 양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비관적인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소식이에요. 습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아주 오래된 방송입니다. 네, 10년 정도 됐죠. 매주 한 권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읽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는 방송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이 무력한, 이 무기력이 가득한 이 시즌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책이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직장은 무력감을 학습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무시당합니다. 다시 냅니다. 또 무시당합니다.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넌 아직 신입이라 몰라. 그 신입이 1년이 지납니다. 그는 더 이상 신입이 아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고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때 상사는 말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아이디어를 좀 내봐. 주도성이 없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주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이 조직에서 학습된 무력감이 퍼지는 과정은요. 자, 1단계로 제안이나 의견이 반복적으로 거부됩니다. 2단계, 어차피 해도 안 돼라는 믿음이 형성되죠. 3단계, 그 사람은 제안과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수동적이 되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4단계, 그 조직은 혁신을 잃습니다. 5단계, 당연하겠죠? 발전이 없게 됩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환경,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대충 하거나 열심히 해도 차이가 없는 환경, 성과보다 침묵이 더 중요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학습합니다. 뭐 노력하던 노력하지 않던 결과가 바뀌지 않네. 결국 모든 사람이 최소한만 하고 월급 루팡이 됩니다. 조직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직장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노력이 결과로 나오고 보상이 받고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나도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시스템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하던 무언가 바꾸긴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한 일상에 찌들어서 크지 않는 보수만을 바라면서 바뀌지 않는 삶을 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연애도 무력감을 학습하는 장입니다. 3번 연속 이별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비슷한 패턴입니다. 상대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우리 그만할까?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3번째 이별 후에 그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부적으로는 내 탓, 그리고 안정적 원인, 난 원래 그래. 전반적 원인, 어떤 관계에서도 이 한 번의 이별이 아니라 모든 이별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여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기회가 와도 그 기회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혼잣말, 그것이 예언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됩니다.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연애에서 계속 상처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난 그 사람과 안 맞아. 그 사람과 안 맞아. 특수한 경우. 타이밍이 안 좋았어. 불안정한 원인. 다음엔 더 잘 맞을 사람을 만나겠지. 내 탓이 아니야. 외부적 원인. 자, 이렇게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계속 시도합니다. 주로 타율이 낮지만 실패 확률이 높긴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해석이죠. 연애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이 행동 양식, 원인 양식을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난 원래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 사람과는, 이 관계에서는 이런 점이 안 맞았다.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에서는 이 점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 학습된 무력감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아이가 블록을 쌓거나 완구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프라모델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만들거나 이럴 때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겠죠.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고, 네 원래 그래. 일로 줘봐. 엄마 해줄게. 물론 엄마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아이가 학습한 건 난 못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반복. 또 반복. 어차피 아이는 반복이 되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보다 나이를 먹게 되면 그것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부모가 개입돼서 도와줘서 성공이 학습화된다면 무력감이 고착되죠. 반대 상황을 한번 보죠. 아이가 블록을 쌓고 무너지는 게 반복됩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엔 아래를 넓게 해보면 어떨까? 엄마는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지만 슬그머니 힌트 정도만 줍니다. 아이는 결국 성공합니다. 아이가 학습한 것은 노력하면 된다, 꾸준하면 된다, 방법을 바꾸면 된다.
외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내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 양식은 부모의 그 인식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비관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도 비관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어차피 하면 안 돼. 어차피 해도 실패할 거야. 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가 고착화되는 거죠. 부모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24시간 함께 하고 있는 아이는 행동으로 보고 배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비판의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넌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해? 성격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행동을 비판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죠. 이번엔 준비가 덜 됐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공부할 때는 한 군데 앉아서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성격을 비판하는 것과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 비판은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원인을 강조하는 요인이 됩니다. 원래 그래. 해도 안 돼. 이것도 안 됐으니 다른 것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감정을 학습하게 되죠. 행동 비판은 외부적 불안정적 원인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이런 행동이 문제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엔 바뀔 수가 있어. 이거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았어.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 요인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면 아이는 탄력 회복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무기력, 무력감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 셀레그만은 학습된 무력감을 면역화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진행하죠. 그룹 A는 먼저 통제 가능한 충격을 경험했고 패널을 누르면 충격이 멈췄습니다. 그 후 통제 불가능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룹 B, 바로 통제 불가능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결과는 그룹 A는 시간이 지나도 무력감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룹 B는 무력감을 학습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초기 경험이 나중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이죠. 인간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아이는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숙달 경험의 중요성인데요. 노력은 성공의 연결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이 미래의 실패에 대한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또 그래서 자신에게 숙달 경험을 제공하면 이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경험. 이게 미래 실패에 대한 심리의 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 체험이라고 하죠.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먼저 침대부터 정리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실감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가 잘 정돈된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퇴근하고 나서 딱 방을 들어갔는데 침대가 이렇게 이불이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난장판이 된 모습을 바빠서 막 출근할 때 정리 못하고 퇴근할 때 보면은 뭔가 퇴근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작은 성공의 체험. 그것이 미래의 실패에 대한 심리적인 백신이 된다. 네, 아주 인상적인 문구였습니다. 저자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구분하는 세 가지 차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속성, 만연성, 개인화. 자, 영속성은요. 나쁜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일시적일 것인가. 비관주의자는 항상 그래, 절대 안 바뀌어라고 표현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이번엔 그랬구나, 다음엔 다를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만연성, 나쁜 일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입장입니다. 비관주의, 난 모든 게 안 돼. 하나를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됐어 라고 표현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이번엔 안 됐어. 다른 건 괜찮아 라고 표현하죠. 개인화, 나쁜 일의 원인이 나인가 외부인가? 비관주의자는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어. 내가 어리석했어. 내가 멍청했어. 나의 실수였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여러 요인이 있었어. 상황이 안 좋았어. 나의 실수도 존재했지만 이런 부분이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낙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낙관주의자는 나쁜 일을 일시적, 특정적, 외부적으로 봅니다. 비관주의자는 나쁜 일을 영속적이고 만연적이고 항상 내부적인 탓으로 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또 반대죠. 낙관주의자는 반대로 영속성 만연적 내부적으로 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영속성. 난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만연적. 내 능력 덕분이야. 내가 노력 덕분이야. 자, 내부적. 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보죠. 일시적. 운이 좋았을 뿐이야. 특정적. 이번 한 번만 잘 된 거야. 외부적. 내 능력보다 대부분 외부의 도움을 받은 거야. 자, 당신의 패턴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설명 방식은 무엇일까요? 나쁜 일에는 항상 모든 내가 원래 이런 표현을 붙입니까? 좋은 일에는 이번만 그런 거지. 운이 좋은 거지. 내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인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 그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낙관적인 패턴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네, 낙관주의의 한계와 유연한 낙관주의에 대한 통찰입니다. 저자는 맹목적 낙관을 경계하죠. 낙관주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 비관주의가 더 도움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비관주의가 유용하냐면 높은 위험이 있는 결정을 할 때, 실패의 비용이 클 때, 다른 사람이 안전이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나 생명을 다루는 소방관이나 의사, 또 안전검사관 이런 또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일을 해야 되는 외환 트레이더라든가 스탁 옵션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괜찮겠지. 뭔가 잘못될 수 있어. 더 나아지겠지. 내 탓이 아니야. 이런 낙관주의적인 경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셀리그만이 제안하는 건 유연한 낙관주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낙관과 비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수용적으로 이건 받아들여야 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선 신중하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태도. 맹목적인 낙관도 만성적인 비관도 아닌 현실적이면서 희망적인 그 중간 어디쯤. 개들은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걸 학습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뛰어넘지 않은 칸막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능한데 안 돼라고 믿어서 시도하지 않은 것. 한번 뛰어넘어 봐라. 학습된 무력감은 학습된 낙관으로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였죠.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함께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자, 여러분들 무기력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와 함께 저는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